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 영상이 3개예요. 네, 여기까지만 보면은 끝나고요. 그렇게 막 글자가 많진 않죠? 필기하기도 편할 겁니다.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동학농민운동이 끝난 이후에는요, 농민군은 농민군 나름대로 집강소를 설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고요. 정부도 나름대로 뭔가 바꾸려고 했어. 왜? 이게 정말 사회 모순이 심하구나. 이 정도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반란? 뭔가 요구사항이 있을 정도로 뭔가 사회가 문제가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야, 빨리 뭔가 해보자. 뭔가 바로잡자. 교정해보자. 라고 해서 교정청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합니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군들이 물러가지 않고 갑자기 뭔가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조선 국내적으로는요, 경복궁을 점령을 해서 지들 맘대로 갑오개혁을 실시를 하고요. 국외적으로는 이제는 안 되겠어. 이제는 우리가 청나라랑 단판을 지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사전통보 없이 갑자기 일으킨 게 바로 요 청일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매너가 없죠. 원래 전쟁을 하면은 서로 통보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돼요. 네, 그게 국제적 매너예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갑오개혁이 실시가 되는데, 물론 일본의 의도대로 실시가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일본은 지금 청나라랑 싸우기 바빠. 맨날 저 대국으로만 생각을 했던 그 청나라랑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일본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갑오개혁이 실시될 때에는 별로 신경을 못 써, 사실은. 나름대로 이 1차 갑오개혁은 우리 정부 관료의 어떤 의사대로 실시가 됩니다. 그동안의 신분제나 각종 악패습을 날려버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안건을 많이 처리를 해요. 300 몇 가지를 막 다 처리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꿔 나갑니다. 바로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런 개혁들을 실시해 나가죠. 이때 그거를 주도했던 내각은 바로 김홍집 내각이라고 합니다. 김홍집, 우리 들어봤죠? 온건계합파 출신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일본이 우세한 상황이 됩니다. 일본이 느낀 거야. 이거 왠지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라는 승기를 잡게 돼요. 그러면서 조선에 내정 간섭을 크게 해야겠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청일전쟁에 신경을 쓰느라 관심을 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관심을 주는 거죠. 봤더니 얘네 뭐야, 지들 나름대로 개혁을 하고 있네? 이거 안 돼. 이 개혁은 우리의 의사대로, 우리의 의도가 반영이 된 채로 진행이 돼야 돼 라고 하면서 기존의 군국기무처를 없애고, 그리고 내각 자체도 김홍집뿐만이 아니라 친일파 출신의 박영효라는 인물을 집어넣어서 연립내각을 구성하게 합니다. 2차 갑오개혁을 실시하게 되죠. 이때는 일본의 의도가 좀 더 많이 반영이 된 채로 진행이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홍범 14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젠장, 일본이 승리했어요. 그러면서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을 해요. 네,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어. 대만과 요동을 하락하는 조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는 게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앞에 일부러 막대한이라고 적어놨어요. 실제로 일본은 이때 청일전쟁의 결과로 얻은 배상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때 받은 이 배상금이 한 국가의 10년치 예산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산업화를 하기에 충분했겠지. 그래서 막대한이란 말을 써 놓았습니다. 근데 이 하락받은 땅이 문제였어요. 자, 지도를 잠깐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요. 바로 한반도 바로 위에 있는 요 땅, 이게 바로 요동반도입니다. 랴오똥이라고 하는데, 여기랑요,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타이완, 대만, 이 두 땅을 가져가는데요.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조금 뭔가 그런 거야. 갑자기 일본이 전쟁 하나 이겨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 개의 나라가 간섭을 합니다. 야, 너 너무 많이 가져갔어. 몇 개는 토해내.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고요. 러프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삼국 간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네. 세 개의 나라가 일본의 이런 요구에 간섭을 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내용에. 그러면서 요동은 토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일본이 요동을 토해내요. 네, 랴오똥을 다시 청나라한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정부에서 본 거예요. 그럼 우린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든 거죠. 그래서 명성황후가 어떻게 하느냐? 김홍집 친러 내각을 꾸리게 돼요. 야, 우리 신기하다. 그렇게 강한 일본이 이 나라들 한마디에 바로 수긍을 하네. 그럼 우리가 먼저 저 나라에 붙어가지고 일본을 견제하자,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친일 내각이 아니라 이때는 친러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당연히 일본이 이걸 보고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돼요. 자, 을미자가 들어가면은 1895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을미사변, 바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한 나라의 국모를 죽이죠. 네, 그렇습니다. 건천궁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개혁을 추진을 하죠. 다시 우리 입맛대로 가야겠어 라고 하면서 을미개혁이라고 하는 걸 추진을 해요. 지금 해가 바뀌었어요. 이때까지는 1894년이었고 지금은 1895년이에요. 네, 그래서 해의 이름도 바뀌었고요. 이때 다시 한번 개혁을 실시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3차 갑오개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은 적어놨어요. 네, 하나는 단발령, 머리를 자르게 합니다. 왜? 근대적으로 가라. 너네 조선의 전통 질서, 뭔가 혼을 잘라버리겠어 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1호로 고종의 머리를 댕강 잘라버려요. 1호가 될 수는 없어, 이런 거겠지. 많은 양반 인생들이 반대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자르게 됩니다. 아마 교과서에 사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고요. 태양력, 이제는 달력도 서양식으로 써라. 마지막으로 친위대, 국왕에게는 친위부대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친위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감시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다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이 있던 게 바로 을미개혁의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일련의 사건들이 조선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한 나라의 국모가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을미개혁이라고 하는 걸로 단발령을 실시를 해서 감히 한 나라의 왕의 머리를 잘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 부모가 준 우리의 신체에 대해서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 이런 유교 사상을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기 동안 배워왔죠. 근데 그거를 지금 깨고 지를 맘대로 행동을 취한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누구? 바로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그때 을미의병이라고 해서 1860년대부터 있었던 그 위정척사 흐름이 이제는 의병이라고 하는 의로운 군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자발적인 의도에 의해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의병인데요. 이때 거병을 한 거죠. 이건 참지 못하겠다. 감히 국모를 죽이고 단발령을 실시해.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배경이었습니다. 단발령과 그리고 을미사변에 반대하는 흐름이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일본의 압도적인 그 군사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해산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일본이 고종을 조종을 해서 당장 의병들을 해산시키게 해라, 이런 식으로 또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고종이 다 물러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심지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물러가죠. 고종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했고 의병들도 어쩔 수 없이 왕의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고종은, 여러분들 고종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비가 죽고 경복궁은 점령당하고 일본군은 날 감시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뭔가 무섭겠죠. 그러면서 탈출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라사 공사관이라고 해서 러시아 쪽에 가게 됩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해요. 왜냐면 러시아는 좀 믿을만한 것 같아. 삼국 간섭 때도 제법 목소리도 드러내고 이랬으니까 가깝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이 있던 아라사 공사관 이쪽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동을 한다라는 의미는 파천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아관 파천이라고 합니다. 1896년의 일이었어요. 그러면은 한 나라 국왕이 다른 나라의 대사관으로 움직여서 거기서 뭔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 고종은 그걸 노렸을지도 몰라요. 지금 조선이 일본에 넘어가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러시아를 좀 이용해서 이거를 극복해보자 라는 목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관 파천이 이루어지고요. 그럼 이때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뭔가 예상해 볼 수 있겠지. 뭔가 일본과 러시아 간의 갈등이 조금씩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 뒤에 일본이 10년 동안 일을 간 거야. 타이밍을 기다렸겠죠. 언제 저 러시아를 꺾어버리고 조선을 먹을까? 이렇게 때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실제로 그래서 1904년에 러일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조선을 하나 둘씩 가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때 이후의 역사는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